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상식 사전. 저자 에밀리 롤스, 톰 콜린스. 이 책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50가지 핵심 개념과 연구, 그리고 다양한 실험과 이론들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밟아온 여정들을 보여준다. 스키너의 상자 실험, 행동 조건화, 집단 사고, 욕구 이론 등 심리학이 지금까지 밟아온 길과 이 분야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을 소개한다. 또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과 같은 유명 심리학자들의 생각과 연구를 소개하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도 함께 설명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심리학 상식 사전. 유능한 전문가들이 모이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집단 사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광기란 개인에게는 예외이지만 집단에서는 규칙이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이라도 집단의 일원이 되는 순간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능력에 지장이 생긴다. 집단에 속하게 된 개인은 정당한 의견이라도 집단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위계 질서에 따라 다른 구성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느끼곤 한다. 집단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집단 사고 현상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나아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어빙 제니스, 집단 사고, 그룹띵크라는 용어는 1972년에 어빙 제니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 제니스는 집단 사고란 사람들이 응집력이 강한 내 집단에 속할 때 발생하는 사고방식이며, 만장일치와 어울림을 바라는 욕구가 상황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제니스는 집단 사고의 징후를 8가지로 제시했다. 1. 무적의 환상. 집단은 성공 여부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고 낙관적이다. 이 때문에 집단은 개인 입장이라면 감수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하곤 한다. 2. 집단 합리화. 다른 사람들이 특정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댄다. 이런 식으로 집단의 공동 의견에 반대하는 논쟁을 해명할 수 있다. 3. 집단에 내재하는 도덕성에 대한 믿음. 집단은 자신의 도덕적 입장이 옳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도덕적 반대를 모두 무시한다. 4. 외집단 고정관념. 자기 집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다른 집단을 일컫는 외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도록 고정관념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게으르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외집단의 이의를 쉽게 무시할 수 있다. 5. 반대자에 대한 직접적 압박. 집단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인에게는 배신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고, 원한다면 집단에서 나가도 된다고 상기시킨다. 6. 자기 검열. 구성원들은 배척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나 집단이 제일 잘한다는 믿음에 빠져 집단의 결정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기로 선택한다. 7. 만장일치의 환상.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을 바람직한 의사 결정의 증거로 본다. 8. 자칭 마음 경비대. 집단 구성원들이 집단 결정에 반하는 정보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노력하면서 검열관 역할을 수행한다. 집단 사고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집단의 본성과 관련된 요인이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집단 구성원들이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이 당면 과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적어도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보다 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을 때, 집단이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단 사고에 빠지기 쉽다. 챌린저호 참사. 집단 사고의 예시. 1986년 1월 28일 오전, 크리스타 맥콜리프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에 탑승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36세의 맥콜리프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로 보낼 최초의 민간인으로 1만 1000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됐다.
맥콜리프가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우주와 교육에 대해 정열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수백만 명이 지켜보았고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대중의 관심도 다시 불타올랐다. 이번은 챌린저호의 10번째 발사 시도로 나사는 이제 우주 비행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이번 기회에 침체한 우주왕국 프로그램을 되살리고 싶었다. 또한 그들 입장에서는 이번 발사 성공에 막대한 예산이 달려 있었다. 오전 11시 38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챌린저호에 3개의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발사 73초 후 사람들은 비행 도중 챌린저호가 폭발해 산산조각이 나는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목격했다. 우주선이 대서양으로 추락하자 미국인들은 경악했고 우주비행사 7명 전원이 사망했다. 이 사고를 목격하면서 끔찍한 비극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주 비행에 뒤따르는 위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으며 피해야 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레이건 대통령은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도록 특별위원회를 지명했다. 증언과 증거를 수집하며 넉 달이 넘게 조사한 결과 로켓 부스터의 두 부품을 잇는 연결 부위가 제대로 밀폐되지 못한 탓에 뜨거운 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로켓이 폭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사는 발사 전부터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의사결정 접근법에 문제가 있었고 결국 그대로 발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어빙 제니스는 이토록 유능한 전문가들 집단이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제니스는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이 이번 사건에만 일어난 것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고 다른 비극에서도 비슷하게 결함이 있는 의사결정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제니스는 특히 백악관의 의사결정에 관심이 많았다. 1972년에 발표한 집단 사고의 희생자들, 외교정책 결정과 대실패라는 연구에서 제니스는 진주만 공격 이전에 루스벨트가 보였던 무사 안일주의, 트루먼의 북한 침략, 케네디의 피그스만 대실패,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 레이건의 이란, 콘트라 스캔들 은폐 등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정치 및 군사 재난에서도 그와 같은 집단 역동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제니스는 대통령이나 보좌관, 나사의 최고 책임자들이 멍청하거나 게으르거나 악독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을 집단 사고의 희생자로 보았다. 챌린저호 참사에 적용할 수 있는 집단 사고 이론에는 몇 가지 측면이 있다. 강한 집단 정체감. 챌린저호 팀은 여러 임무를 함께 수행했다. 전문 지식에 대한 믿음.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발사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단의 전문 지식을 믿었기에 팀원들은 더 심도 있는 논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트레스의 영향. 챌린저호는 악천후로 이미 발사가 연기된 상황이었다. 전 세계가 맥콜리프의 역사적 우주 비행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발사하라는 정치인들과 세계 언론의 압력이 있었다. 무적의 환상. 나사는 그때까지 비행 중 인명사고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고 1970년 아폴로 13호 승무원을 구조한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엔지니어들이 챌린저호의 부품 결함을 지적했을 때 이전에 쏘아올린 모든 비행에도 부품 결함은 있었지만 임무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집단에 내재하는 도덕성에 대한 믿음. 1960년대에 걸쳐 우주 경쟁이 진행되면서 나사는 공산주의를 타파하는 미국의 도덕적 우주 탐사 상징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집단 사고의 영향을 받은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이런 도덕적 목적의식을 품었고 전체의 목표에 맞게 규칙을 바꿨다. 집단 사고의 영향력에 대한 지식은 이처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 성격의 3원 구조 이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역동 이론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원초아, 자아, 초자아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주장했다. 성격의 3원 구조를 이루는 각각의 세 부분은 대개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싸우며 행동은 각 부분의 욕구를 균형 있게 조정한 결과다. 성격의 3원 구조. 이렇게 마음을 구성하는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시기에 발달하며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욕구와 욕망을 지니고 있다. 프로이트는 신생아에게도 원초아가 이미 존재하며 가장 먼저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초아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하나는 삶과 성본능에 초점을 맞추는 에로스, 사랑의 신, 다른 하나는 죽음 본능에 초점을 맞추는 타나토스, 죽음의 신이라고 불렀다. 원초아는 음식을 손에 넣거나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본능적인 생물적 충동을 즉시 충족하라고 부추긴다. 원초아는 무의식 속에서만 활동하므로 우리는 원초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원초아는 충동적이고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는 살아남으려면 부모에게 자원을 구해야만 하는 신생아에게 유리한 특징이다. 프로이트는 초자아가 원초아의 정반대라고 여겼다. 초자아는 우리 어깨 위에 앉아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원초아의 요구에 대항하는 천사다. 초자아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친구들, 사회와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다. 원초아와 마찬가지로 초자아도 양심과 이상적 자기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상적 자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분이다. 이상적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초자아는 대체로 무의식 안에서 작동하지만 원초아와 다르게 의식을 잠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아는 의식적인 자기를 나타낸다. 자아는 원초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애쓰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면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를 중재한다. 강한 자아는 원초아와 초자아가 적절한 때에만 의사표현을 하도록 허락한다. 자아가 약하면 원초아가 행동을 지배하면서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 초자아가 사람을 지배하면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융통성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굴면서 불안 장애와 신경증을 초래할 수 있다. 자아 방어 기제. 프로이트는 원초아와 초자아가 자아에 영향을 미치려고 끊임없이 서로 충돌하며 자아는 이런 끝없는 요구에 억눌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었다. 자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이런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므로 우리는 자아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자체로 심리적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방어 기제로는 부정, 디나이얼, 억압, 리프레션, 퇴행, 리그레션, 투사, 프로젝션을 들 수 있다. 부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나 경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억압,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불안하거나 충격적인 생각을 무의식에 머무르게 하여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 퇴행,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예전에 했을 법한 행동을 하는 것. 성인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책임한 10대 시절에 했던 행동으로 되돌아가곤 한다. 투사, 자신의 불안한 생각이나 행동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 누군가를 싫어하지만 그 감정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실은 상대방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방관자 효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그냥 지나칠 것인가? 대부분이 자기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연구 결과는 그 반대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관찰자로 남는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 방관자 효과,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한다.
키티 제노비스 사건. 키티 제노비스는 1964년 3월 이른 아침 아파트 밖에서 무참히 칼에 찔렸다. 비명을 들은 이웃이 가해자에게 그 여자를 놔줘라고 소리치자 가해자는 도망쳤고 제노비스는 아파트 건물 뒤편으로 기어갔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시 돌아와 그녀를 공격하고 강탈한 다음 죽게 내버려뒀다. 다른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녀는 도중에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살인을 목격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7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많은 사람이 제노비스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 기사는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제노비스가 공격받은 것을 알면서도 도우려고 나서지 않았던 이웃은 2명뿐이었으며 그중 1명은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웃이 공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다. 우리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 현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제로 나타났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방관자 효과. 1970년 심리학자 빕 라타네와 존 달리는 방관자 효과 현상을 설명하는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했다. 두 학자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각 개인은 책임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 책임을 공유하게 되고 우리는 자기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거나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이 현상을 가리켜 책임 분산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는 심리학 용어로 평가 우려라는 사고방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는 문제를 잘못 평가해서 남들에게 비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무지도 작용한다. 만약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아직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을까? 어쩌면 애초에 도울 필요가 없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은 라타네와 달리가 1968년에 수행한 조사 이후에 제시된 모델이다. 이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을 각자의 방에 배치했다. 그들은 마이크를 이용해 별도의 방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토론 주제는 스트레스가 심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었다. 토론을 하던 중 학생인 척하던 실험 협력자가 발작을 일으키는 소리를 냈고, 라타네와 달리는 참가자가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가상의 집단이 클수록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할 가능성에 방관자 집단의 크기가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다. 라타네와 달리는 다른 연구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의 반응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학생 참가자들은 자기가 있던 방에 연기가 가득 찼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연기가 난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혼자 있을 때보다 낮았다. 혼자 있을 때 75%가 연기가 난다고 보고했다. 여럿이 있을 때 10%가 연기가 난다고 보고했다. 즉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 연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라타네와 달리는 결론지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법. 도덕 발달. 우리는 모든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보편적인 도덕적 가치를 고수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독일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정언명령이라는 도덕성의 지상 원칙이 있다고 믿었다. 칸트는 이성의 진리가 모든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도덕률이라고 생각했다. 즉,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생득적 도덕률이 있다고 믿었다. 전차 딜레마, 트롤리 딜레마를 예로 들어보자. 철로 위를 폭주하는 전차가 철로 위에서 일하는 5사람을 향해서 돌진한다. 그대로 두면 그들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궤도 변환기를 당겨 달리는 전차의 궤도를 다른 쪽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노선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더 용인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어떨까? 만약 궤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5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 또는 다른 쪽에 그 한 사람이 어린아이거나 당신의 가족이라면? 이 경우 도덕적 의사 결정 과정은 금세 무너지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다. 도덕성 발달. 도덕 발달은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겪는 과정이다. 아동의 도덕 발달을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아마도 장 피아제였을 것이다. 피아제는 발달 단계를 확립하면서 아동의 도덕 발달을 인지 발달과 연결했다. 그는 도덕성의 발달은 경험과 행위가 도덕적 신념을 키우는 구성주의 과정이라고 봤다. 자라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판단과 규칙, 처벌은 변화한다. 따라서 피아제는 지적 발달 단계처럼 도덕적 성숙에도 일정한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런스 콜버그. 1932년에 콜버그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법원은 자녀들에게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지 선택하라고 했다. 이런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콜버그와 막내 동생은 아버지와 손위 형제들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1945년 청년이 된 로런스 콜버그는 유럽에서 영국이 지배하던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 난민을 몰래 보내는 배에서 일하면서 다시 도덕적 딜레마와 마주쳤다.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였고 배가 영국 봉쇄에 가로막히면서 콜버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중에 그는 유대인 민병대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고 유대인 난민을 돕기 위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그는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로운 행동주의에 참여했다. 콜버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도덕성에 매료됐고 1948년에 미국으로 돌아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그는 장 피아제의 아동 도덕 발달 연구에 흥미를 느꼈고 피아제의 생각을 확장하여 매우 영향력 있는 도덕 발달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콜버그의 도덕적 딜레마. 콜버그는 도덕적 문제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상의 10가지 도덕적 딜레마를 만들어 제시했다. 이야기들은 도덕적 쟁점 2가지와 관련해 상충하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내놓은 대답을 연구하여 나이를 먹으면서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하인츠 딜레마. 콜버그가 만들어낸 딜레마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하인츠 딜레마일 것이다. 이 딜레마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과 법을 지키는 것이 충돌한다. 이 딜레마의 내용은 이렇다. 하인츠의 아내가 희귀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약은 딱 하나였다. 바로 동네 약사가 개발한 약이었다. 그 약은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지만 약사는 약값으로 실제 비용의 10배를 책정했다. 하인츠는 약값의 절반밖에 돈이 없었다. 그는 돈을 빌리려고 아는 사람들을 모두 만났고 합법적인 수단은 모두 시도했지만 약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간다며 약사에게 약값을 깎아주거나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약사는 싫습니다. 나는 이 약으로 돈을 벌 거예요. 라면서 거절했다. 온갖 합법적 수단을 시도했지만 약을 구입할 수 없었던 하인츠는 아내를 살리고자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결국 약국에 몰래 들어가 약을 훔치려 했다. 콜버그는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 뒤 그 대답을 분석했다. 하인츠는 약을 훔쳐야 할까?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행위는 옳은 것일까?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 하인츠에게 약을 주지 않는다면 약사는 살인을 저지르는 셈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할까? 콜버그는 하인츠 딜레마를 구성할 때 분명히 젊은 시절의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밀항하도록 도왔을 때 그는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 그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10에서 16세의 소년 7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에서 58명을 뽑아 28세가 될 때까지 3년마다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10세 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사람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중요하지 않은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까? 13에서 24세 소년들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여성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의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하면 의사는 안락사를 해주어야 할까? 와 같은 질문을 했다. 이렇게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한 다음 콜버그는 각 소년들과 1시간에서 2시간에 걸쳐 면담했다. 그는 소년들이 내린 실제 결정 자체보다 결정을 내린 이유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이유가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미국 소년들의 결과를 캐나다, 영국, 멕시코, 튀르키예, 타이완 소년들의 결과와 비교했다. 콜버그의 도덕적 추론 수준. 콜버그는 도덕적 추론에 3가지 수준이 있으며 각 수준 아래에 2단계가 있다고 봤다. 1. 인습 이전 도덕성은 도덕 발달의 첫 번째 단계다. 아직 개인적인 도덕성 규칙을 갖추지 못한 9세 전후까지 아이들은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인습적 도덕성은 두 번째 단계로 사람이 속한 집단의 기준을 바탕으로 추론이 이뤄지므로 사회 규칙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권위와 복종이 내면화되고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인습 이후 도덕성은 도덕적 추론의 마지막이자 가장 높은 단계다. 10명 중 1명만이 인습 이후 단계에 필요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사회나 집단의 규칙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따른다. 이런 도덕 원리는 정의하기 어렵고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원리는 대개 생명 보존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가치를 담고 있다. 콜버그는 아이들이 이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며 나아가고 각 도덕적 추론 단계가 이전 단계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도덕적 논의가 아이들의 도덕적 사고를 키운다는 것도 발견했다. 각각 2단계와 3단계에 속한 아이들이 토론한 결과 2단계에 속한 아이들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콜버그의 연구는 나이가 들면서 도덕적 가치가 발달하는 방식과 도덕성 발달이 언뜻 특정한 추론 수준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넓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유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내면의 힘에 주목하는 긍정 심리학.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마틴 셀리그먼은 긍정 심리학을 창시했다. 이 접근법은 우리가 삶을 개선하고 성취감을 얻으려 노력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긍정 심리학은 심리적 질환이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심리적 강점과 그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초점은 개인의 좋은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선을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용어를 사용해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즐거움과 정치 활동, 철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의 심리학은 병리학에 초점을 맞추며 정신질환과 이상 심리를 이해하려는 기조가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개인적으로 좋은 삶을 살아갈 방법을 이해하려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긍정심리학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려 한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렇게 주장한다. 심리학은 손상을 복구하는 데만큼이나 힘을 기르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의지에 대한 인정. 긍정심리학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접근법과 다른 점은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접근법들은 대개 생물학적 특성이나 어린 시절의 경험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결정론적 접근법을 취한다. 이에 반해 긍정심리학은 우리가 내부나 외부의 힘에 지배받지 않고
행동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다고 가정한다. 즉, 당신은 오늘 이 책을 읽겠다고 자유롭게 선택했으며, 딱히 예전에 책을 읽고 나서 받았던 행동 강화나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등 외부 요인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한 것은 아니라고 가정한다. 선함과 탁월함의 진정성. 긍정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진정한 특질로 선함과 탁월함을 든다는 점이다. 셀리그먼은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 부정적 특질만큼 긍정적 특질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접근법은 이타주의와 능력 같은 긍정적 특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잘 사는 삶, 즉 좋은 삶으로 알려진 개념을 돕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셀리그먼은 바람직한 삶의 세 가지 측면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즐거운 삶. 긍정적 정서를 추구하고 이런 즐거움을 키우는 기술을 익히는 것.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2. 좋은 삶. 우리 각자가 지닌 기술과 긍정적 특질을 찾아내고 이를 개발해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자기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거나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우정을 쌓는 것 등이다. 3. 의미 있는 삶. 자기 강점을 활용해서 더 큰 선에 기여함으로써 성취감을 얻는 것. 셀리그먼은 우리가 즐겁고 좋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사랑과 용서, 이타주의 같은 힘을 기를 수 있다. 또 적극적으로 창의력, 용기, 겸손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 특성을 찾아낼 수 있다. 군중 속으로 숨다. 몰 개인화. 개인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하지 못하는 현상은 1895년 귀스타브 르 봉이 실시한 고전적 군중 이론 연구에서 처음으로 다뤄졌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폭력적이었고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개인이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어떻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봤다. 르 봉은 개인이 군중 속에서 익명성을 띠게 되고 여기에 피암시성, 서제스터빌러티와 전염, 컨테이전이 더해져 집단의 마음이 개인의 의사결정을 장악하는 과정을 목격했다. 이렇게 자제력을 상실한 프랑스인들은 개인적 규범 및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세기 프랑스의 거리 폭동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났다. 군중 이론은 20세기를 거치며 다듬어졌다. 몰 개인화. 디 인더비주에이션은 1950년대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집단 속에 숨는 현상을 묘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다른 사람들이 개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몰 개인화의 특징이다. 대규모 음악 축제와 종교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 몰 개인화는 긍정적인 사회 행동, 친사회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행사에서 약물과 알코올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의식 변화 역시 몰 개인화 현상을 증폭하는 역할을 한다. 친사회적 몰 개인화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같은 이타적 행동이 늘어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는 1985년에 열린 라이브 에이드 같은 행사가 자선기금을 모으는데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공격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제한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익명성을 띠게 되고 사실상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내적 제약이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감소한다. 즉, 자유롭게 마음껏 행동하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 짐바르도는 군중이 우리의 인식과 개성을 감소시키며 군중의 규모가 클수록 그 효과도 커진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기술로 소통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충동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뛰어들고 미끼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악화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이버 폭력은 약물 및 알코올 남용, 심리적 장애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불러올 수 있다. 미국 러커스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18세 학생 타일러 클레멘티의 자살은 이 현상의 가장 비극적 사례 중 하나다. 당시 클레멘티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은 상태였다. 사이버 폭력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LGBT 학생들은 온라인 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느 날 저녁 클레멘티는 룸메이트에게 데이트가 있으니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룸메이트였던 다런 라비는 원격 웹캠으로 방을 촬영할 수 있도록 몰래 컴퓨터를 설치했다. 라비는 클레멘티와 동성 남자친구가 성적 접촉을 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을 찍어 퍼뜨렸고 다른 학생들은 이 영상을 인터넷으로 공유했다. 학생들은 그런 범죄를 신고하기는커녕 온라인 군중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몰 개인화 행동을 자행하며 모욕하고 조롱했다. 2010년 9월 22일 클레멘티는 페이스북에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뛰어내림, 미안이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 때문에 고통받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하지만 익명성이 바람직한 행동을 불러오거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구할 때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런 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금까지 간과되거나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건강 영역에 대한 지원도 증가했다. 반면 문화 차이와 몰 개인화가 결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로버트 와스는 23개의 사회의 전사들이 이웃 부족과 무력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외모를 단장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사들이 전투용 분장을 하고 부족의 의상을 갖춰 입어 몰 개인화하는 사회가 피해자에게 더 극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짐바르도는 원래 온화한 젊은이들이 다른 젊은이들을 해치고 죽이고자 할 때는 먼저 평소의 외관에 변화를 주고 겉모습을 바꾸면 더 쉽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은 우리의 외관을 바꾸고 극단주의적 견해를 부추기도록 만든다. 한 조사에서 10만 건이 넘는 트윗과 유튜브 댓글을 분석한 결과 SNS가 사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익명성을 확보하고 극단주의적 견해를 전파할 수 있는 반향실, 에코챔버 같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개인의 극단적인 견해가 인정받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 자신들과 다른 관점을 차단하며 이는 결국 집단의 신념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식으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이버 폭도가 되고 극단주의 단체들은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급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반향실은 사람들이 몰 개인화된 상태로 행동하면서도 전 세계로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몰 개인화와 인터넷 기업들이 온라인 익명성을 관리하는 방식은 우리의 미래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